여러분은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드넓은 만주 벌판을 말을 타고 달리며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던 위대한 정복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가 단 22해라는 짧고도 굵은 세월 동안 어떻게 고구려를 동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무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당시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숨가쁘게 돌아가던 국제 정세를 꿰뚫는 탁월한 전략적 지혜와 통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일 겁니다. 광개토 태왕, 그는 과연 어떻게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창과 칼의 힘만으로 영토를 넓힌 정복군주가 아닌 그가 숨긴 진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그 위대한 대왕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가 펼쳤던 놀라운 전략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먼저 그가 왕위에 오르던 당시의 고구려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광개토 태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 고구려는 결코 평화롭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방에서 몰아치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배와 같은 형국이었다고 할 수 있죠. 한반도를 넘어 만주 대륙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지도 위로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표시된 주변국들의 영토를 잠시 상상해 보실까요? 남쪽으로는 백제와 신라, 그리고 멀리 바다 건너 외까지 이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팽팽하게 대립하거나 때로는 서로 손을 잡으며 고구려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북방에서는 강력한 후연이 끊임없이 고구려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지정학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죠. 서로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았던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경랑의 시대였습니다. 외교적 관계는 늘 불안정했고 국경지대에서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구려는 마치 사면초에 놓인 듯 어디로든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국경을 지키는 병사들의 얼굴에서는 늘 긴장감이 맴돌았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불안과 긴장감 속에서 갓 20살을 넘긴 젊은 왕, 광개토 태왕이 고구려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얹혀 있었을 겁니다.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왕좌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국경 지도를 응시하던 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거친 숨을 내쉬며 고구려를 둘러싼 겹겹의 위협들을 하나씩 헤아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불안감보다는 오히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날카로운 결단력이 엿보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젊은 왕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태로운 상황을 고구려가 더 큰 나라로 도약할 기회로 삼으려 했죠. 그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북방의 후연과의 대결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고구려의 북쪽 국경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후연으로 인해 늘 불안정했고 이는 고구려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광개토 태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구려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의 첫 번째 전략적 목표는 바로 이 북방의 위협을 제거하고 고구려의 배후를 든든히 하는 것이었죠. 이는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젊은 광개토 태왕이 가장 먼저 칼을 빼든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북방의 강대국이었던 후연이었죠. 당시 고구려의 북쪽 국경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처럼 늘 불안정했습니다. 호시탐탐 고구려의 빈틈을 노리며 끊임없이 위협을 가했던 후연은 고구려가 남쪽으로 시선을 돌려 세력을 확장하려 할 때마다
늘 등 뒤를 불안하게 만들던 존재였으니까요. 광개토 태왕은 이 북방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서는 고구려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전에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것과 같달까요? 그의 첫 번째 전략적 목표는 바로 이 북방의 불안정한 요소를 확실히 제거하고 고구려의 배후를 강철처럼 든든히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자 첫 단추였죠. 요동 지역은 고구려에게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드넓은 만주 벌판과 한반도를 잇는 거대한 관문이자 고구려의 심장부를 보호하는 천연의 방어선 역할을 해냈죠. 이 요동을 장악하는 것은 고구려가 대륙의 패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북방으로부터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절대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젊은 왕의 예리한 눈빛은 이미 이 요동을 넘어 드넓은 만주 지역 전체를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원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이 숙명적인 대결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침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광개토 태왕의 지휘 아래 고구려의 용맹한 기병들은 거센 북풍을 가르며 요동성 일대로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험준한 산악 지형 속에서도 고구려 병사들은 불굴의 의지로 싸우고 또 싸웠죠. 후연의 병사들은 고구려군의 파죽지세에 혼란 속에 퇴각하기 바빴습니다. 마치 거대한 해일이 해안선을 덮치듯 고구려군은 멈추지 않는 기세로 요동의 주요 거점들을 하나씩 장악해 나갔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습니다. 광개토 태왕의 뛰어난 전략적 통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그는 후연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고구려의 강점인 기동력과 전투력을 극대화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요동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너머 드넓은 만주 지역까지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두게 되면서 고구려는 비로소 북방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확장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고구려가 모든 역량을 남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전략적 여유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오랜 시간 발목을 묶었던 족쇄가 마침내 풀린 듯 고구려는 이제 거침없이 나아갈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셈이었습니다. 광개토 태왕은 요동과 만주를 손에 넣은 후 개선하는 길에서 아마도 넓어진 고구려의 지도를 펼쳐놓고 다음 목표를 가늠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손가락은 북방을 넘어 이제 한반도의 남쪽을 향하고 있었겠죠. 마치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다음 수를 미리 읽어내는 명인처럼 그는 고구려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북방 정복은 단순한 힘의 과시가 아니라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진정한 패자로 거듭나기 위한 치밀한 장기 전략의 첫 단추였던 것입니다. 북방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광개토 태왕의 다음 행보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고구려의 오랜 숙적이자 한반도의 강력한 국가였던 백제와의 대결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가 고구려를 또 다른 중대한 시험대에 올리게 됩니다. 과연 광개토 태왕은 이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떤 대담한 전략을 펼쳐 보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북방의 거대한 영토를 고구려의 품으로 안아 올린 광개토 태왕의 시선은 이제 한반도 남쪽을 향하고 있었죠. 오랜 세월 고구려와 한반도의 패권을 다투어 온 숙적, 백제와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바로 그의 앞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광개토 태왕은 단순히 힘으로만 영토 확장에 몰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를 둘러싼 복잡한 외교 관계와 각국의 이해관계를 꿰뚫어보는 탁월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죠.
서기 396년 마침내 광개토 태왕은 백제를 향한 대규모 남정, 난정을 결심합니다. 고구려가 자랑하는 막강한 육군과 수군을 총동원하여 백제의 심장부 한성 한창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백제는 아신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고구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웨이와 손을 잡는 등 나름대로 저항했지만 광개토 태왕의 압도적인 전력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죠. 결국 고구려군은 파죽지세로 백제의 여러 성을 함락시키며 한강 유역까지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백제의 수도였던 위례성은 고구려군의 맹렬한 공세에 직면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고구려 병사들이 웅장한 백제의 성벽을 향해 물밀듯이 밀려들고 하늘을 찌르는 함성과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온 강산을 뒤흔들었을 겁니다. 아신왕은 결국 더 이상의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고구려 진영으로 나아가 광개토 태왕에게 항복을 구했습니다. 이로써 백제는 고구려의 신하의 예를 취하고 태자 존지를 인질로 보내는 등 굴욕적인 항복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고구려의 위세가 한반도 남부까지 미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고구려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강자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광개토 태왕의 남방 정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기 400년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한 신라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백제와 가시크 웨이가 연합하여 신라를 침공해 온 것이죠. 왜군은 신라의 수도 금성 경주까지 깊숙이 침입하여 신라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고구려의 오랜 우방이었던 신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광개토 태왕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과연 광개토 태왕은 이 요청에 어떻게 응했을까요? 광개토 태왕은 신라의 구원 요청을 단순한 이웃나라의 위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반도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제 문제로 인식했죠. 만약 왜와 백제가 신라를 완전히 장악한다면 고구려 역시 남방으로부터 끊임없는 견제와 위협에 시달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광개토 태왕은 또 한 번의 대규모 원정을 단행합니다. 무려 5만 명에 달하는 고구려 대군이 신라를 구원하기 위한 장엄한 남하를 시작한 것이죠. 험준한 산맥을 넘고 강을 건너며 단숨에 신라의 수도 금성까지 진격했습니다. 5만 명의 대군이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선 의미를 지닙니다. 그 엄청난 병력을 먹이고 자으며 보급품을 끊임없이 조달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난이도의 작전이었을 겁니다. 광개토 태왕은 이러한 대규모 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탁월한 보급 능력과 지휘 통솔력을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신라를 유린하던 왜군과 백제 연합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선멸전을 펼쳤습니다. 신라의 경주 일대는 고구려군과 왜군이 격돌하는 거대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정예 병사들은 용맹하게 싸웠고 왜군과 백제 연합군은 고구려의 압도적인 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광개토 태왕의 군대는 왜군을 완전히 격파하고 한반도 남쪽 끝까지 추격하여 그들의 세력을 완전히 소탕해 버렸습니다. 신라의 왕은 직접 광개토 태왕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고구려에 대한 경의를 잊지 않았다고 하죠. 이 사건을 통해 고구려는 한반도 남방의 안정자이자 맹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패자로 등극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처럼 광개토 태왕은 북방의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남방의 백제를 굴복시키고 신라를 구원하며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만 주변국을 제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꿰뚫어보고 고구려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때로는 과감한 군사행동을, 때로는 현명한 외교적 접근을 병행하는 탁월한 전략가였죠. 그의
이러한 다면적인 통찰력과 실행력이 고구려를 진정한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만든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광개토태왕의 통찰력은 비단 영토 확장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구려를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한 거대한 그림을 그렸고 그 정점에는 바로 신라 구원 전쟁이 있었죠. 백제를 굴복시키고 외를 격퇴하며 고구려의 압도적인 힘을 만방에 과시한 것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복잡하게 얽힌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꿰뚫어 보고 고구려의 장기적인 패권을 확립하려는 치밀한 전략의 결과였을 겁니다. 당시 신라를 침공한 외와 백제 연합군은 한반도 남방 질서를 뒤흔들고 있었죠. 광개토태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규모 원정군을 신라에 파견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의 고구려 대군이 수천 리기를 남하하며 보급과 병참을 유지하는 그 엄청난 스케일을 말입니다. 이는 당대 어떤 나라도 쉽게 엄두내지 못할 전례 없는 군사 작전이었을 거예요. 광개토태왕은 이러한 대규모 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탁월한 지휘 능력과 더불어 각국의 외교적 관계를 조율하며 고구려에 유리한 국제 정세를 만들어내는 비상한 수완까지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라 경주 일대에서 왜군을 격파하고 백제와 가야의 연합 세력을 꺾은 고구려군은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패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신라 왕이 광개토태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모습은 당시 고구려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 이는 단순히 땅을 빼앗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려는 광개토태왕의 거대한 비전이 현실화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셈이죠. 그의 대범한 결단과 실행력이 없었다면 고구려는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광개토태왕의 위대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영토를 넓히고 승리를 거두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새롭게 편입된 광활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들을 효과적으로 아우르고 통치하기 위한 깊은 고민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행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민족 통합 정책을 펼쳐 고구려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다졌죠. 마치 거대한 건축물을 지어 올리듯 그는 단순히 외벽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부의 구조와 기반까지 튼튼하게 만드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 철학은 고구려의 미래를 향한 그의 비전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단지 당대의 번영을 넘어 후대에까지 이어질 강력하고 안정적인 국가를 염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노력과 염원이 응축된 위대한 유산이 바로 광개토대왕 능비입니다. 이 거대한 비석은 단순한 왕의 전승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가 어떤 역사를 가졌고 어떤 위협을 이루었으며 앞으로 어떤 나라로 나아갈 것인지를 천명하는 고구려인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대한 선언문이었던 셈이죠. 웅장한 실루엣을 자랑하는 광개토대왕 능비는 고구려의 위대한 정신을 후대에 전하는 굳건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광개토태왕은 아마 고구려의 영원한 번영을 꿈꾸었을 거예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역사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어떤 지혜와 전략적 통찰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묻는 깊은 질문과도 같죠. 그의 대범한 비전과 현실적인 전략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영감을 전해줍니다. 광개토태왕이 남긴 위대한 유산은 고구려 전성기를 이끈 또 다른 위대한 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광개토태왕의 아들인 장수왕은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아 고구려를 어떤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갔을까요? 그의 이야기도 만만치 않은 흥미와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